5060세대들은 잘 압니다. 언젠가는 아니, 그리 오래지 않아 지금보다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온다는 것을요. 머지않아 지팡이와 휠체어, 유모차 같이 생긴 노인보행기 없이는 다닐 수 없을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말해보지만 몸과 마음은 어제와 점점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때가 되면 식물들은 꽃과 잎을 떨굴 준비를 합니다. 꽃은 세상을 아름답고 향기롭게 꾸미고 벌과 나비에게 꿀을 주고 다음 세대의 번식을 위해 열매를 맺은 후에는 떨구어 대지를 향합니다. 식물들이 때를 알아 꽃이나 단풍으로 마지막을 예쁘게 장식하고 떨어지듯 우리도 인생의 끄트머리에 있는 때를 미리 생각하며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은 어떨까요? 100세 시대의 요양원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은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요양원에 관련된 다양한 사연들을 전해드리고 우리 인생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지방의 한 요양원에서 생활했던 102살 할머니는 5년 동안 되풀이했던 똑같은 하루를 더 이상은 할 수 없었다. 요양원 최고령자였던 할머니는 눈을 뜨지 않았다. 그렇게 퇴소가 결정됐다. 5년 전 딸의 손을 잡고 요양원에 온 할머니는 서서히 입을 닫았다고 한다. 말이 주는가 싶더니 식사 때도 입을 열지 않는 일이 잦아졌다. 침대에 파묻힌 할머니를 힘겹게 앉히고 밥상을 올리면 할머니는 픽하고 옆으로 쓰러졌다. 그러나 입을 억지로 열 수는 없었다. 얼굴을 잡고 눈을 맞춰도 귀에 입을 대고 큰 소리를 내도 껴안고 꼬집어도 할머니는 응답하지 않았다. 끈질기게 식사를 권하면 할머니는 애처로운 눈빛을 보내곤 했다. 제발 날 좀 내버려도 할머니의 몸은 점점 쪼그라들더니 침대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숨지기 며칠 전 한 숟갈이라도 입에 넣어보겠다고 막내딸이 찾아왔다. 할머니는 입을 벌리지 않았다. 콧줄도 거부했다. 식사를 거부하는 건 죽고 싶다는 뜻이지 저렇게 밥을 안 먹어서 살겠어. 콧줄 안 끼면 죽는 거지. 막내딸을 보며 요양보호사들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죽을 거야. 할머니는 소리 없이 아우성치고 있었다. 할머니가 달라졌다고 싶은 순간도 있었다. 이틀 전 같은 방을 쓰는 95살 다른 할머니의 식사를 지켜보던 중 102세 할머니가 갑자기 손으로 당면을 집어 먹기 시작한 것이다. 다른 음식은 거부한 채 오직 고기 반찬 속 당면만 입속으로 넣었다. 이때다 싶어 식판에 남은 당면을 서둘러 입에 갖다 댔다. 그게 마지막 식사였다. 102세 할머니가 5년 동안 누웠던 침대는 금세 깨끗이 치워졌다. 작은 체구 탓에 살았을 적에도 할머니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던 침대다. 지난 한 달 동안 목욕 시간을 제외하고 할머니는 한 번도 침대를 벗어난 적이 없다. 기저귀를 차고 누워 전등이 켜지면 눈을 떴고 전등이 꺼지면 눈을 감았다. 가끔 머리맡에 손바닥만한 은색 거울을 들여다보는 게 할머니가 하루 중 유일하게 자신의 의지를 담아하는 행동이었다. 그런 할머니에게 식사 거부는 요양원을 향해 마음을 내보이는 유일한 행위이기도 했다. 그동안 감사했어요. 할머니의 장례를 치른 내 딸이 요양원에 찾아왔다. 손에는 큰 사과 상자가 들려 있었다. 한동안 할머니 침대를 지켜보던 딸들은 30분 뒤 요양원을 떠났다. 머리맡에 놓였던 은색 거울과 할머니가 좋아했던 꽃 모양 진주알 팔찌는 가져가지 않았다. 할머니의 유품은 검은 봉지에 담겨 쓰레기통에 버려졌다. 남은 할머니들은 누구도 102세 할머니에 관해 묻지 않았다. 우는 사람도 호들갑 떠는 사람도 없었다. 거실 칠판에 돌아가신 102세 할머니의 이름 옆에 적힌 퇴소라는 빨간 글씨만이 할머니의 죽음을 기록했다. 요양원에 입소한 지 5년 만에 할머니는 그렇게 죽음으로써 요양원에서 퇴소했다.
참으로 슬픈 사연입니다. 다음은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한 의사 선생님의 글을 전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요양병원에 면회 와서 서 있는 가족들의 위치를 보면 촌수가 딱 보입니다. 침대 옆에 바짝 붙어 눈물 콧물 흘리며 이것저것 챙기는 여자는 딸입니다. 딸의 옆에는 대부분 사위가 뻘쭘하게 서 있을 겁니다. 문간쯤에 서서 먼 산 보고 있는 사내는 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병원 복도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여자는 며느리입니다. 분명 금지옥엽 키운 것은 아들일진데 놀랍게도 대부분 딸들이 이따금씩 찾아와 말 동무도 해주고 따뜻한 음식도 준비해와서 챙겨줍니다. 모든 아들, 딸들이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개 아들들은 침대 모서리에 잠시 걸터 앉아 숙제하는 것 마냥 부모 얼굴을 보고 딸이 사온 음료수 하나 까먹고 사라지곤 합니다. 요즘에는 딸 바보 같은 말들이 생겨났지만 옛날에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딸 하나가 10 아들 부럽지 않은 세상인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노인들이 창살 없는 감옥에서 의미 없는 삶을 연명하며 희망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좋든 싫든 우리에게도 그날이 찾아올 것이고 그들 역시 자신의 말로가 그렇게 될 줄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과 절대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고 믿고 싶겠지만 그것은 희망사항일 뿐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즘에는 노인들의 고려장 장소가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씁쓸해집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고 서서히 정신이 약해져 가면 어린애처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실수를 해도 괜찮았고 때로는 투정을 부리며 억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음식을 흘리면서 먹고 걷다가 넘어져도 괜찮았던 것은 모두 부모님의 든든한 그림자 덕이었습니다. 때로는 어린아이들이 지레 겁을 먹고 자신의 마음을 숨기곤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역시 나이가 들어 어린아이처럼 되면 자식들이 무섭고 눈치도 보여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지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다음 내용은 어느 한 할머니께서 요양원에 입원하기 전 자식들에게 남긴 편지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언젠가 우리가 늙어 약하고 지저분해지거든 인내를 가지고 이해해다오. 늙어서 음식을 흘리면서 먹거나 옷을 더럽히고 옷도 잘 입지 못하게 되면 내가 어렸을 적 먹이고 입혔었던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미안하지만 참고 받아다오. 늙어서 말을 할 때 했던 말을 하고 또 하더라도 말하는 중간에 자르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면 좋겠다.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하고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내가 잠이 들 때까지 셀 수 없이 되풀이하면서 들려주지 않았니? 훗날에 혹시 목욕하는 것을 싫어하면 너무 부끄럽게 하거나 타박하지는 말아다오. 수없이 핑계를 대면서 목욕을 하지 않으려고 도망치던 너를 씻기려고 따라다니던 모습을 기억해 주거라. 혹시 새로 나온 기술을 잘 모르면 그 방법을 자상하게 가르쳐다오. 우리는 내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는지, 안이 상하지 않은 음식을 먹는 법, 옷을 입는 법, 힘들 때 이겨내는 방법 등 삶에 도움이 되는 많은 것들을 알려주었단다. 점점 기억력이 약해져 무언가를 자주 잊어버리거나 말이 막혀 대화가 잘 안 될 때면 성급해하지 말고 기억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좀 내어주지 않겠니? 그리고 혹시 기억을 못해도 너무 나무라지는 말아다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이고 말을 들어주는 내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란다. 또 음식 먹기를 싫어하거든 억지로 먹이려고 하지 말아다오. 언제 먹어야 하는지 혹은 먹지 말아야 하는지는 잘 알고 있단다. 다리가 힘이 없고 쇠약하여 잘 걷지 못하게 되거든 걷는 것이 위험하지 않게 도와다오. 내가 뒤뚱거리며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우리가 한 것처럼 내 손을 빌려다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말을 하면
우리에게 화내지 말아다오. 너도 언젠가 우리를 이해하게 될 거란다. 노인이 된 우리는 인생을 그냥 단순히 살아온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은 투쟁이었고 사느냐, 죽느냐 사선을 많이도 넘어왔단다. 비록 우리가 너를 키우면서 많은 실수를 했어도 우리는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과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뼈를 깎으며 이 한 몸 바쳐 최선을 다했단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한다.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한단다. 담담하게 눌러 쓴 편지에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져 울컥했습니다. 요양원에 입원하신 어르신들은 마음에 항상 그리움을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어느 할아버지는 그저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찾아와 얼굴 한번 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십니다. 요즘은 대부분이 직접 모시기 힘들다는 이유로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보편화된 세상입니다. 돈이 넘치도록 있는 것이 아닌 이상 많은 부를 자식에게 남겨줘도 부모를 책임지고자 하는 자녀들은 별로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다음은 자발적으로 요양원에 들어온 80대 김씨 할머니의 사연입니다. 친구, 아들 손잡고 들어왔지. 애들이 못 가게 하니까. 할머니는 대소변을 직접 해결했고 식사도 문제가 없었다. 보행기만 있으면 어디든 혼자 힘으로 다닐 수 있었다. 아들 5, 딸 1, 6남매를 둔 할머니는 11년 동안 자식들의 집을 이동해 다녔다. 아들 5명이 23년씩 돌아가며 옥순 할머니를 모시는 과정은 순탄했다. 딸까지 6이 할머니의 생활비를 공평하게 부담했고 불화는 없었다. 할머니는 그저 함께 나이 들어가는 며느리들이 눈에 밟혔다고 했다. 내 밥, 나물 3가지, 찌개 이렇게 5가지를 매일 2번씩 차렸어. 내 밥 하려면 며느리들이 힘들어해. 나 하나만 없어지면 며느리가 편히 숨 쉬니까. 그래서 자발적으로 들어왔어. 엄마가 우리를 어떻게 키웠는데 자식이 6이나 되는데 엄마를 요양원에 보낸다고? 할머니의 독립선언에 자식들은 자신들을 불효자로 만들지 말라며 길길이 뛰었다. 첫째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 남편을 잃은 할머니는 충청도 시골에서 과일 장사를 하며 6남매를 키웠다. 자식들의 반발에도 할머니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요양원비가 한 달에 60만 원이니까 6명이 10만 원씩 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있다가 하늘에서 부르면 가려고. 요양원에 자발적으로 들어온 김씨 할머니는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고 했다. 김씨 할머니처럼 자발적으로 입소한 경우도 있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로 거동이 불편해졌거나 치매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노인들이 가족의 손에 이끌려 요양원에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양원에 입소한 70대 정씨 할머니의 사연입니다. 정씨 할머니는 몇 년 전만 해도 아들 부부, 손자 2명과 함께 살았다. 하지만 손자들이 성장하면서 방 2칸짜리 집에 할머니가 설 곳은 없었다. 그래서 할머니는 홀로 서기를 시작했다. 재작년 사고만 아니었다면 이곳에 오지 않았을 것이다. 화장실에 다녀왔는데도 소변이 많이 마려웠던 건지 전기장판에 오줌을 지렸어. 그걸 모르고 이불 위에 누우려다 미끄러져서 정신을 잃었어. 혼자 방에 쓰러져 있던 걸 근처 목사가 발견해 병원에 갔는데 목사님이 안 왔더라면 큰일 날 뻔했지. 정씨 할머니는 그 뒤로 트라우마가 생겼다. 병원 입원 한 달이 지날 무렵 아들이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내 생각에도 넘어져서 온몸에 피멍이 드는 것보단 요양원이 안전하겠더라고. 요양원에 입소한 각자의 사연은 달랐지만 요양원에 들어오는 순간 바깥 세계와 단절되는 건 모두가 같았다. 다음은 요양원에서 자식과 손주를 그리워했던 어느 할아버지가 남긴 글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정신이 맑으면 무엇하리요? 자식이 많은들 무엇하리요? 보고픈만 더 하더이다. 차라리 정신 놓아버린 저 할머니처럼 세월이 가는지 자식이 왔다 가는지 애지중지하던 자식을 보아도 몰라보시고 그리움도 사랑도 다 기억에서 지워버렸으니 그저 천진난만하게도 하루 세끼 주는 밥과 간식만이 유일한 낙이더이다. 자식 10여 남매 있으면 무엇하리요? 이 한 몸 거들 곳 없더이다. 아들, 딸, 자식들이 유명 인사면 무엇하리요? 이 한 몸 갈 곳 없어 여기까지 흘러왔더이다. 허리띠 졸라매고 최고학벌 자랑하며 고생도 보람으로 알고 자식 뒷바라지 했던들 무엇하리요? 작디작은 이 한 몸 자식 아닌 사람 손에 매인 것을 인생 종착역인 이곳까지 참 멀고도 힘들었습니다. 종착역의 벗은 많으나 마음 나눌 곳 없어 외롭더이다. 앞 못 보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속에 있으니 맑은 정신은 더 외롭다이다. 치매로 정신을 망각함은 차라리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몸 쇠하고 정신 맑으면 무엇하리요? 괴로움만 더한 것을. 가는 마당에 야속함도 사랑도 그리움도 추억도 정신에서 모두 내려놓으니 차라리 마음이 홀가분할 뿐 모진 비바람 다 지나가고 이제는 조용히 흐르는 저 호수 같은 잔잔한 마음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할아버지의 지난 인생이 그려져 마음 먹먹해지는데요. 여러분은 이 글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누군가의 아버지로서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가장은 어깨에 모든 것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존재로서 슬픈 존재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란 어떤 사람일까요? 아버지란 기분이 좋을 때 헛기침을 하고 겁이 날 때 너털웃음을 웃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란 자기가 기대한 만큼 아들, 딸이 학교 성적이 좋지 않을 때 겉으로는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몹시 화가 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속은 보이지 않지만 잘 깨지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아침 식탁에서 성급하게 일어나서 나가는 직장은 즐거운 일만 기다리고 있는 곳은 아닙니다. 아버지는 머리가 새 딸린 용과 싸우러 나가십니다. 그것은 피로와 끝없는 일과 직장 상사에게서 받는 스트레스입니다. 아버지란 내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정말 아버지다운가 하는 자책을 날마다 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란 자식을 결혼시킬 때 한없이 울면서도 얼굴에는 웃음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아들, 딸이 밤늦게 돌아올 때 어머니는 10번 걱정하는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10번도 넘게 현관을 쳐다봅니다. 아버지에게 있어 최고의 자람은 자식들이 남에게서 칭찬을 받을 때라고 합니다. 아버지들이 가장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좋은 선생은 손수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라는 속담입니다. 아버지는 늘 자식들에게 그럴듯한 교훈을 하면서도 실제 자신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미안하게 생각도 하고 남모르는 콤플렉스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중적인 태도를 곧잘 취합니다. 그 이유는 아들, 딸들이 나를 닮아주었으면 하고 생각하면서도 나를 닮지 않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동시에 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인상은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나이에 따라 변하는 아버지의 인상은 어릴 때는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는 나의 영웅이었고 청년이 되었을 땐 세대 차이가 나고 이해가 안 가는 존재였으며 중년이 되어서는 올바른 조언을 해주시는 훌륭한 삶의 길잡이입니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뒤에도 두고두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후에야 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결코 무관심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체면과 자존심과 미안함 같은 것이 어우러져서 그 마음을 쉽게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웃음은 어머니의 웃음보다 농도가
2배쯤은 지나며 오름은 10배쯤 될 것입니다. 아들, 딸들은 아버지의 수입이 적은 것이나 아버지의 지위가 높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이 있지만 아버지는 그런 마음에 속으로만 옵니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어른인 체를 해야 하지만 친한 친구를 만나면 소년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앞에서는 기도도 안 하지만 혼자 차를 운전할 때는 큰 소리로 기도도 하고 주문을 외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어머니의 가슴은 봄과 여름을 왔다 갔다 하지만 아버지의 가슴은 가을과 겨울을 오고 갑니다.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나에게만 흐르는 줄 알았던 시간이 우리 부모님에게도 흐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식 뒷바라지 하시느라 당신들의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고 한 해 한 해 지날 때마다 깊어지는 주름을 보고 있으면 좀 더 잘해드리지 못한 지난 날이 후회되곤 합니다. 그러니 살아생전에 전화도 자주 드리고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맛있는 것도 함께 먹는 것이 이제는 최고의 효도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언젠가 이별의 날이 찾아온다고 생각하면 서글퍼지지만 더 많이 사랑했던 날들만 기억하고 싶기에 자주 찾아뵙고자 합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다가올 미래에 잘 돼서 효도해야지 생각하는 것보다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부모님을 사랑하세요. 마지막으로 요양원에 나를 보낼 자식에게 누군가가 쓴 글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인생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애들아, 너희들은 요양원 생활을 하겠다는 내 생각에 반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도 가족들의 짐이 되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해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다. 그래서 몸은 가라앉아도 정신이 양호하다면 내 스스로 요양원을 찾을 것이다. 하지만 알츠하이머 병 등으로 그런 판단조차 할 수 없는 때가 온다면 그때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라고 이 글을 통해 부탁하련다. 얘들아, 나의 뇌가 너희들을 내 기억에서 밀어냈을 때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다오. 우리 엄마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니 펜과 종이를 늘 마련해 주세요. 낙지는 못 드세요. 등등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그곳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렴. 간간히 내게 찾아와서 너희를 보게 해다오. 낯선 사람 보듯 누구세요? 하더라도 내 마음속 깊은 어딘가에서 여의를 알아보고 기뻐할지 몰라. 행복했던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사진을 보여주렴. 비록 내가 먼 곳으로 눈을 돌린다 해도 얘 영혼 어딘가에서 알아보고 즐거워할지 누가 아니? 그리고 이제 중년을 지나 노년의 삶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분들은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기본적으로 지켜야 해서 많은 분들이 이미 아는 얘기라고 가볍게 받아들이곤 하는데요. 올바른 생활 습관이야말로 건강하게 늙어갈 수 있는 척도입니다. 금연과 절주 그리고 식이요법을 통해 생활 습관을 바르게 바꿔보세요. 둘째는 적당한 운동을 해주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서 운동하려고 하면 부담이 되고 오히려 시작조차 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생활 습관 속에 운동을 녹여보세요. 외출할 때 날씨가 선선하면 30분 정도는 걷다가 집에 들어오는 것인데요. 걷기 운동을 하면 뇌에도 자극을 주어 긍정적인 생각이 나게 하고 건강에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셋째,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충분한 휴식과 수면이 보약이라고 합니다. 균형적으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고 하루에 45분 정도 걷기 운동을 한 뒤에 20분 낮잠을 자는 것이 건강하게 늙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주변의 나이가 들어도 외모가 멋스럽고 아름다운 사람을 관찰해보면 한 명도 빠짐없이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스킨십과 사랑을 나누는 것만큼 건강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을 하면 곱게 늙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노화는 세월이 흐를수록 자연스레 찾아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매사 긍정적인 마음과 베푸는 마음, 그리고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아하고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기 자식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 싶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걸 해주고 싶어도 몰라서, 능력이 없어서, 그리 태어났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가 내게 해준 게 무엇인가 묻지 말고, 부모는 너 같은 자식 낳아봐라 라는 말 더 이상 하지 마세요. 부모는 그냥 부모이기에 소중하고 자식은 그냥 자식이기에 소중한 것입니다. 사람에겐 운이라는 것이 있다. 이마가 초년운, 눈썹부터 인중까지가 중년운, 입과 턱을 말년운이라고 한다. 과거엔 인생을 20년씩 나누어 40부터 60까지를 말년이라 했다. 하지만 요즘 말년은 65세부터라고 할 수 있겠죠? 운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매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음덕을 베풀어야 하며 몸의 기운이 잘 흐르도록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 대개 운세를 볼 때 초년, 중년, 말년으로 나눈다. 사람의 얼굴에 초년, 중년, 말년운이 다 드러난다고 한다. 초년운은 대체로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로 본인이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적다. 중년운은 스스로 농사짓는 시기로,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말년운에 영향을 미친다. 말년운은 자신이 이룬 성과와 더불어 부부운, 자식운, 건강운 등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초중 말년운 중에 가장 중요한 걸 꼽으라면 말년운이다. 좋은 관상이란 어떤 얼굴을 말할까? 관상이라는 것, 사실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호기심을 자극하기에는 충분한 소재다. 내가 좋은 관상을 지녔는지, 혹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좋은 관상을 가질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이마에서 미간까지를 상정, 미간에서 코끝까지를 중정, 코끝에서 턱끝까지를 하정이라 말한다. 이 세 개의 면적 즉 삼정의 길이가 일정한 것이 좋다. 상정은 계획력 있는 초년운을, 중정은 추진력 있는 중년운을, 하정은 지구력 있는 말년운을 보여준다. 삼정, 얼굴의 조화가 균형을 이루고 있으면 초년, 중년, 말년의 운이 좋다는 뜻이기도 하다. 관상학에서 얼굴은 부위별로 다음과 같이 본다. 입은 말, 호흡, 에너지의 통로다. 입이 귀하게 생긴 사람이 학문을 크게 이룬다. 턱은 말년의 복을 알 수 있는 곳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서 얼마나 도움을 받는지도 가늠할 수 있다. 이마가 하늘이라면 턱은 땅이다. 이마는 하늘이다. 초년 운과 부모의 운을 같이 볼 수 있다. 자손도 본다. 넓고 깨끗하고 기색이 좋으면 학문을 이룬다. 이마는 복을 불러들이는 하늘의 창고다. 이마가 넓으며 동글동글하고 모난 곳이 없이 매끈하면 부자가 되는 관상이다. 눈끝에서 머리카락이 있는 부위가 깨끗해야 애정운과 자식운이 좋다. 눈썹은 수명이다. 잘생기면 이름을 떨치고 오래 산다. 그 사람의 격과 영혼을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눈썹은 눈보다 길어야 한다. 귀는 콩팥과 연결돼 있어 건강을 볼 수 있다. 귀가 깨끗하고 색이 좋으면 콩팥이 건강하다는 증거다. 반대로 어둡거나 검으면 이상이 있다는 신호이다. 귀는 지혜의 뿌리이다. 재물운을 점치기도 하는 귀는 크면 좋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귓불이다. 귓볼이 두텁다면 말년에 부자가 될 확률이 높다. 눈은 사물을 보고 살피는 곳으로 지혜다. 정신력과 제복, 선악을 구분할 수 있다. 눈동자는 검고 깊고 반짝여야 한다. 흰자위는 맑을수록 좋다. 눈은 눈동자의 흑백이 분명하며 빛이 나고 흰자위가 깨끗해야 명예, 지위, 재물복이 있다. 눈 주변이 깨끗이 못하고 불길하면 우는 일이 생기는 아픔을 겪게 된답니다.
코는 나 자신이다. 마음의 보따리, 즉 심포이다. 코는 반듯하며 코 길이가 짧은 것보다는 길며 약간 높은 것이 좋고 콧구멍이 안 보이며 코끝이 도톰하고 윤기가 나야 복이 많고 잘 산다고 한다. 제복을 가늠하는 잣대다. 다음은 관상학에서 호불호를 결정짓는 얼굴 주요 부위 네 군데입니다. 첫째, 눈썹과 윗눈꺼풀. 이 부위는 형제, 친척, 부모의 수명, 물려받은 재산 등과 연관이 있어 이 부위가 좁거나 눈썹이 거칠거나 흉터가 있으면 어려움이 따른다. 눈썹 사이는 넓어야 한다. 눈과 눈썹 사이가 좁으면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라고 한다. 눈과 눈썹 사이가 넓으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재테크에 성공에 많은 부동산을 가지게 될 것이며 투자하는 것마다 성공의 말년에 풍요로운 경제 생활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흔히 눈은 해와 달이고 눈썹은 구름이라 한다. 눈썹이 해와 달을 누르고 있어 매우 좋지 않은 관상이라 본다. 눈동자는 안정되어 있어야 한다. 눈동자가 차분해야 이지적이고 교양이 풍부하며 지적 능력을 겸비해 주위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얻게 된다. 눈을 가늘게 뜨고 상대방을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을 이용하려는 것일 확률이 높으며 대화할 때 눈을 좌우로 돌리거나 악수할 때 눈동자가 흔들리면 신뢰를 가질 수 없다. 상대방을 대할 때는 눈을 상대방에게 정중히 고정시키는 것이 좋다. 둘째, 이마와 미간, 코로 연결되는 부위. 이 부위는 사회적 지위와 재산, 명예 등과 연관되어 있다. 이 부위가 낮거나 흉터가 있거나 혹은 어두울 경우 인생에 장애가 있고 보다 높은 지위나 학문적 성과에 이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본다. 눈썹과 눈썹 사이 즉 미간은 넓고 펴져 있는 것이 좋다. 관상학적으로 미간은 행운이 들어오는 통로다. 미간을 찡그리면 마치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과 같아 행운이 들어오지 않게 된다. 이마가 다소 어둡고 좁고 탁하더라도 코와 광대뼈, 그리고 턱이 둥글게 잘 발달돼 있다면 유년기의 생활은 비록 어렵게 보내도 중년기 이후의 삶은 좋아진다. 반대로 이마가 환한 색을 나타내고 잘 발달했어도 코와 턱이 뾰족하고 살이 없다면 그 반대다. 관상적으로 눈썹과 눈썹 사이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 본다. 미간의 넓이는 엄지손가락 2개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표준 넓이다. 너무 좁으면 성격이 사납고 반대로 주먹이 하나 들어갈 정도로 너무 넓으면 성격이 느리고 의사 결정이 늦으며 우유부단하다. 웃으면 미간이 펴진다. 그렇기에 웃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 엄지손가락으로 미간을 문지르는 것도 이간을 펴 자연이 좋은 관상으로 바뀌고 복이 들어오게 만든다. 미간이 윤이 나고 좋아야 인내심과 포용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가정과 직장에서 확실한 자리를 가질 수 있으며 자녀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얻는다. 셋째, 코와 콧방울. 코끝이 둥글고 콧방울에 힘이 있어야 한다. 여성의 코는 코끝이 동그랗게 뭉쳐져 있는 모양이 좋다. 마치 코끝 부분이 쓸개를 매다른 것처럼 동그란 모양, 이슬이 매달려 있는 듯한 모양을 말한다. 코끝이 둥글고 힘이 콧방울에 힘이 있으면 가정에 어려움이 닥쳐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가정과 재산을 잘 지키며 결국 남편을 출세시키게 될 힘도 있다. 또한 남을 대할 때 마음과 여유를 가지고 도와주기도 하며 도움을 준 사람으로부터 반드시 보답을 받는 인복이 넘치는 관상이기도 하다. 넷째, 입과 턱 주변. 여기는 말년운이 주로 작용되는 부위로 50대, 60대 이후로 인생을 재설계하거나 재취업 등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간과해서는 안 될 부위이다. 이 부위에 주름이 생기거나 꺼지게 되면
말년운이 안 좋다고 본다. 턱이 갸름한 사람은 지구력이 약하기 때문에 포기도 빠르고 자기 주장을 끝까지 밀고 나가기가 힘들다. 턱이 약한 사람들은 몸으로 하는 일보다는 머리를 쓰는 일이 더 쉬울 것이다. 턱이 약한 사람들은 육식보다는 부드러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데 딱딱하고 질긴 음식을 즐기지 않았기 때문에 기질들이 강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은 말년으로 가면서 얼굴의 탄력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얼굴이 오뚜기처럼 턱이 옆으로 너무 튀어나오면 좀 곤란하다. 두상이 크고 목이 짧고 턱이 이렇게 튀어나온 사람은 대드는 기질도 강하고 욕심도 많다. 턱은 둥근 U자형 턱이 좋은 턱이다. 턱이 좋으면 지구력과 추진력이 좋다. 젊었을 때 턱이 갸름했다 하더라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턱이 좋아지기 마련이다. 아래 사람을 잘 챙겨주면 결국엔 다 자기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에 턱이 좋은 사람은 말년이 좋을 수밖에 없다. 말년운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 개인의 수명, 자식의 운과 연결돼 있고 한 개인의 결말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관을 보면 말년운을 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말년운을 좋게 만들 수 있을까요? 현재 상태로 말년운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말년운에 입이 들어가는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 인매가 처지면 얼굴이 우울해 보이고 이성관계도 좋지 못해 부부운이 약하다. 양쪽 입꼬리를 올려 웃는 상을 만드는 습관을 가지면 얼굴 분위기도 바뀌고 말년운도 변화시킬 수 있다. 관상학에 따르면 인상은 바꿀 수 있다. 내 얼굴을 짚어보고 지금부터 말년운을 관리하자. 얼굴 부위 중에서 특히 말년운과 관련 있는 곳 세 군데입니다. 말년운을 보는 부위 첫 번째는 입이다. 입은 공기가 드나드는 문이고 음식이 들어가는 곳이며 자신의 생각을 밖으로 표현하는 기관이다. 입은 재물을 상징하는 코의 기운을 받아주는 그릇 역할을 한다. 그래서 입의 모양은 재물과 연결돼 있으며 건강과도 직결돼 있다. 이상적인 입 모양은 단정하게 다물어져 힘있게 보여야 한다. 입은 큰 듯하면서도 입술도 약간 두터운 모양이 좋다. 특히 입의 양쪽 끝의 입꼬리가 위로 올라와 있어야 특히 중년 이후에 재물도 받아주지만 행운도 얻을 수 있다. 말년운을 보는 두 번째는 인중이다. 인중은 코와 위십술 사이에 도량과 같이 움푹 패인 곳을 인중이라 한다. 인중은 현재 건강 상태와 자식운을 판단합니다. 인중선이 없거나 불분명하면 자식운이 없대요. 인중선이 분명하면 운세가 좋고 건강, 자식복이 많답니다. 인중은 선명하고 아래로 내려올수록 약간 넓어지는 모양이 좋다. 인중은 건강운을 나타내는 부위이기도 해서 인중에 상처가 있다면 좋지 않다. 인중이 넓고 길고 깊은 사람은 마음이 넓고 성격이 원만하다. 생명력이 왕성하며 여성은 특히 이곳을 보고 자궁 상태, 자식운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말년의 관상에서 인중은 건강과 자식운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인중이 좁고 짧고 얕은 사람은 그릇이 작고 이해심이 부족하다. 말년의 기력이 약해져서 건강 관리를 잘해야 하고 자식과의 연이 적다. 말년운을 보는 부위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턱이다. 얼굴 전체 가운데 맨 아래쪽에 위치해 있으므로 말년의 운세를 본다. 턱이 뾰족하면 마치 흙이 없는 바위산과도 같다. 따라서 농사지을 땅이 없고 곡식을 생산하지 못한다. 턱은 한평생 살아온 인생의 결말을 맺는 부위라는 얘기다.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의지해 살아야 하기 때문에 보통 턱이 짧다. 부모의 품을 벗어나기 시작하는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턱이 발달하기 시작한다. 턱은 나의 인생을 떠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턱이 약하면 60대 이후 삶이 외로워진다고 한다. 특히 70대부터 시작되는
노년의 삶의 질이 팍팍하고 피곤해진다고 한다. 턱이 너무 앞으로 나와도 남을 치기 때문에 인기가 없고 뼈가 너무 앙상해도 냉정해서 알아주지 않는다. 뾰족하게 생긴 턱은 말년으로 가면서 고독하게 된다. 요즘 젊을 때 예뻐 보이기 위해서 턱을 깎는데 나이가 들면서 탄력이 떨어지면서 고독하고 초라한 말년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 여러분, 말년운이 좋은 얼굴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만 그렇게 안 생겼더라도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말년운을 좋게 만들고 싶다면 다음 4가지를 기억하시고 실천해 보세요. 첫째, 마음을 바꿔보세요. 눈은 마음의 표상이다. 얼굴의 상이 나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늘 경계해야 한다. 사주보다는 관상이, 관상보다는 심상이 중요하다고 한다. 부끄러운 일이 생기면 얼굴이 붉어지고 기쁜 일이 생기면 얼굴이 환해지며 화를 낼 때는 얼굴이 찌푸려진다. 모두 무형의 마음이 유형의 상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결국 운명을 바꾸는 힘은 오직 마음에 달렸다는 뜻이다. 마음이 선량하면 빈천할 상이라도 부귀할 수 있고 그 마음이 불량하면 부귀할 상이라도 도리어 빈천할 수 있다. 둘째, 표정과 자세에 신경을 쓰세요. 찡그린 얼굴은 부정적인 마음이 드러난 결과다. 미간의 주름은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쓸 때 생기기 마련이다. 겉으로 드러난 나의 몸짓을 보고 무형의 마음을 바꾸어 나가는 연습을 하자. 이마는 대체로 초년운을 점치는 부위인데 말년운을 보기도 한다. 이마에 주름이 많으면 평탄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마를 찡그리거나 주름 잡는 습관이 있다면 고치는 것이 좋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 삶과 인품이 얼굴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 관상학에서 이마는 하늘이고 턱은 땅으로 친다. 하늘은 높고 맑은 게 좋고 땅은 넓고 기름진 게 좋다. 땅이 기름지고 넓어야 곡식이 풍성하게 생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연히 사람들이 몰려들게 된다. 셋째, 피부를 가꾸어 보세요. 피부 탄력도 말년운에 영향을 준다. 피부톤이 칙칙하고 탄력 없이 늘어지는 타입은 복을 모으기 어렵다. 살집이 없더라도 피부에 탄력이 있어 탱탱한 느낌을 준다면 재물을 모으는데 좋은 영향을 미친다. 피부 상태가 좋다는 것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원만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피부는 오장육부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곳이다. 때문에 피부가 좋다는 것은 수면 상태, 건강 상태, 섭식 상태, 마음 상태가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패션을 바꾸어 보세요. 자신의 옷장을 열어보면 패턴이 보인다. 지금까지 자신이 고집하던 스타일을 바꾸는 것은 어색하고 힘든 일이지만 새로운 스타일을 시도해보는 것 자체가 마음을 바꾸어 보겠다는 의지의 시작이다. 여러분, 관상가에게 나는 인복이 너무 없다. 내 관상은 인복이 없게 생겼는가? 라고 묻는 사람치고 인복 많은 사람은 실제로 드물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인복이 있는 사람은 이런 질문조차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덕은 쌓는 것이고 복은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복보다 덕이 더 중요하지요. 그런데 주변을 보면 덕을 베풀지 않으면서 복을 바라는 사람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인복이 있는 사람들은 베풀고도 손해본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습니다. 반면 인복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베풀고도 이를 다시 되돌려 받으려는 경향이 강하지요. 베푼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결국 복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랍니다.